이렇다 98회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고정 찬희쌤과 경제 프로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네. 자, 인사 대충 생략하고 자, 이제 빨리 말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6월 12일에 네. 그 다들 보셨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선거 전날. 네. 예, 예. 그거 왜 선거 전날 한 거예요? 그거 뭐 우연히 그래 된 거죠. 혹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트럼프 보고 좀 해달라 그런 거 그거 없어요? 홍준표가 하는 이야기인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야.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었습니다. 하나도 안 지납니다, 홍준표가. 뭐 일단 뭐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북미 네.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네. 이제 비핵화에 합의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냉전 질서의 마지막 유산이 바로 한반도인데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비판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서가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에서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뭐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합의문에 CVID라고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가 이 명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만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완전히 자기는 단판에 끝내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들의 결론을 봐버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판문점 회담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로만 표현을 했고 여기서도 완전한 비핵화로만 표현을 하니까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네. 북한 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은 북한이 군사적 대립을 청산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일사천리로 막 지냈는데 정신없이 그냥 한꺼번에 확 몰아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북한이 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미 회담에 내놓은 그 공동 합의문 이건 기대 못 미쳤다는 평이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소리를 땅땅 쳐놔서 이렇게 만남을 위한 만남 안 한다. 확실한 게 없으면 회담 자리에서 연예인이니까 나와버리죠. 걔는 확실히 연예인적인 어떤 멘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땅땅 치나? 그래서 또 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니까 뭔가 엄청난 뭐 큰 거 한 방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만났다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비핵화를. 적국이 네.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북미 합의사항을 한번 찬희쌤께서 쭉 한번 또 네, 뭐 뽑아주시면. 합의사항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네.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도 무슨 합의가 있는 거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건 한번 간단히 한번 봅시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북한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사실 의존적인 얘기죠 이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을 약속했으며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체제를 보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번.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새로운 관계. 네.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하려는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네. 군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아직 없죠. 세 번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4번, 미국과 북한은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유해 같은 실종자 이런 게 많으니까요. 역사상 최초인 미국 북한의 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을 이해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 사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까지인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비판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지는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핵무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아까 CVID 얘기했죠. 네네네. C는 complete, V는 verifiable, 검증 가능한. 네. 그다음에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그러죠. irreversible. 이거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하는데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거꾸로 화학 반응이 물릴 수 일어나지 않는 없는. 거. 예, 그 irreversible. 그다음에 dismantlement, 해체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없다 내용이. 그런데 차차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차차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도 사실 있죠. 제 생각은 어쨌건 CVID를 합의문에 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CVID 했으면 미국이 줄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분명히 얘기했죠. 줄 것이 우리가 없었다. 줄 것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뭐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북미 수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준비가 사실 미국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결국 CVID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체 좀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경제 제재 해제란 건 유엔 결의 사항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평화협정 같은 것도 미국의 의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또 비핵화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이라든가 국제기구의 참가도 필요한데 미국 혼자서 하긴 좀 어렵고 관련국이라든가 이른바 국제사회의 협력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한테 너만 CVID 해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죠. 북한이 그러면 이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죠. 항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게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이겠는데 네.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년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재선 이전에 그러니까 1기 임기 중에 완결한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합의문이 추상적인데 그친 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비판이 나느냐 하면은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 사실 대통령이 트럼프지만 트럼프는 비주류거든요. 네. 그리고 유독 심하게 팍스 뉴스 빼놓고는 지독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미국 주류 언론들과요. 주류 언론은 이제 민주당하고 친하죠, 사실. 예, 많이. 그리고 뭐 트위터를 하는 게 네. 언론을 안 그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언론을 하나 만든 게 트위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정적인 평가는 미국 내의 정쟁 차원에서 제기되는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회담이 아니라 트럼프가 싫은 거구나. 예, 그런 거죠. 네. 이란 문제는 또 이와 영 다르게 이제 해결했던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비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네. 북한이 대외적인 대립을 청산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북한 경제 변화에서 대외 정책 방향 막 이런 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 경제의 흐름 자체가 네. 그렇게 가고 있다면 사실 그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흔히 요새 베트남 모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공산당 일당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즉 체제가 유지되는 차원에서 경제를 이제 좀 더 국제사회의 경제 속으로 진입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북한 정권이 계속 공식적으로 그런 비슷한 것들을 표방해 왔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네. 북한의 국가 전략으로 그때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주장했거든요. 핵 개발도 하고 경제 발전도 동시에 한다. 이런 거였는데 올해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네. 기존의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 노선으로 채택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군사 선행 노선을 사실상 폐기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고 물론 뭐 아직 미국이 체제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줄 것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주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건설에 전념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방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후 이제 남북 회담이라든가 북미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경제에 매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희망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뭐 또 공식적인 선언 뭐 이런 거를 고지고대로 딱히 믿을 수 있느냐? 맞아요. 그래서 정부 뭐 이런 국가 뭐 이런 말 잘 안 믿잖아요. 말을 또 다 믿기도 네. 어렵죠. 아니, 그렇죠. 박근혜도 말은 얼마나 번들을 했어요. 창조 경제, 막 서민 경제 활성화. 근데 막 빚만 창조하고 생활고만 활성화되고. 그건 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국가 관계에서는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반 맥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의 경우에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선전용의 역할도 하지만 대내적으로 국민들이나 자기 엘리트들한테 주는
지침의 역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국가 전략이라는 게 어쨌든 대내 인민들에게 얘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국가 전략 자체가 정책 방향에 중요한 합의를 갖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부연하면 네. 62년도에 당시 이제 김일성이 이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는 이른바 그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노동당 기본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62년도에 이때부터 이제 군수 산업을 아주 육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은 김정일이 95년대 그 유명한 네. 선군 정치. 선군 정치. 예, 군이 먼저다. 네. 예, 이걸 이제 내세운 거죠. 선군 정치는 이제 경제 건설보다 중요한 것이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함부로 선군- 못 건드린다. 예, 못 건드린다. 예. 그래서 선군 정치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했는데 올해 와서는 이제 군사하고 핵을 빼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만을 강조한 것이란 건 대외적으로건 대내적으로는 어떤 이 신호를 주는 거죠. 사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네. 이런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북한 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 많은 개혁적 조치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또 핵 문제로 대립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적 조치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네. 북한 경제의 장마당을 비롯해서 시장 경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시장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기존의 이제 계획 경제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저 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계획 경제가 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겠죠. 기존의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네. 계획 경제 또는 뭐 공식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결국 시장 경제로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급제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배급제가 기능 못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창마당에서 물건 사다가 먹을 거 구해다가 또 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소련이 특히 19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됐어요. 네. 제일 큰 게 원유가 뚝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네. 북한 당국이 자구책을 펴는데 그걸 많은 것을 허용을 한 거죠. 막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북한 당국이 개혁적 조치를 통해서 시장 확산을 용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와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쿠바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쿠바에 가보면 개인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쿠바도 똑같거든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원유 수입이 전혀 안 되고 공장들이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쿠바도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때 국교 수립도 하고 근데 뭐 진행되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북한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도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보이고 있는 그런 개혁적인 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개혁적 조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란 어떤 체제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하면 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국가계획, 중앙계획으로 대체한 계획경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획경제가 북한의 경제체제이고 이것은 우월한 체제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네. 전략적인 우선 부분인 군수산업으로 집중하기 위한 체제라는 거죠. 그것을 정당화를 사회주의 이론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원을 전략적 부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생산을 결정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이윤을 내는 방향으로 다 따라가게 되면은 자원이 반드시 전략적 부분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생산을 하라고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 같은 시장 경제의 나라들도 군수산업은 국유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배급제를 통해서 국민의 소비도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실제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전략적 부분, 이게 대부분 군수산업인데 우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축소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하면은 자원 동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일반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네. 북한이 국방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방을 또 튼튼히 해야 된다면은 더 주민들을 닥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자원 동원을 줄이고 있다. 이 말은 계획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의 개혁의 흐름이고 그 개혁 흐름은 이제까지 군수공업으로 가는 자원을 일정 정도로 민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 시장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사회주의에서는 이 계획이라는 걸 굉장히 네. 신성시해서 네. 계획 경제면 사회주의 경제고 반대 개념은 시장 경제고 사실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사실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유프로의 주장은 항상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거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군수 산업에 힘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계획 경제를 내세운 것이다. 내세운 이게 이제 유프로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지론인데 그 이제 입장에서 이제 유프로 얘기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이건 계획이 붕괴하거나 계획을 잘 하려고 하는데 붕괴한 게 아니고 계획을 해서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 어쨌든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계획의 붕괴, 네. 계획의 축소, 막 네. 다른 말 같기도 하고 다른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네. 계획의 어쩔 수 없는 축소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상 붕괴가 붕괴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음. 저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계획의 축소와 계획의 붕괴의 차이는 북한 정부가 시장화에 저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응하는가의 차이에서 그 개념을 또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시장화에 순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시장화에 순응한다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예, 이거는 연구자들한테는 네. 많이 연구되고 있는 소재인데 2002년에 7월 7일 조치라는 것을 북한 정부가 취했습니다. 7월 1일에 취해서 7일 조치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미 한참 지났네요. 16년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효과가 네.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조치의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기업과 농장, 그러니까 협동농장을 말합니다. 이 자율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의 자율성 확대라고 하면은 참 모호한 개념이에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업협동조합 대해서는 국가의 수매량을 축소하고 곡물 수매가를 인상한 것이고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지표를 줄이고 액상 지표를 늘렸다는 겁니다. 아니 뭐 농업에서 국가 수매량 줄이고 수매가 올리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네. 계획 지표랑 액상 지표가 뭐예요? 북한 말에 이게 같은 한국어인데도 이게 좀 북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감은 계획 지표 약간 오는데 그렇죠. 계획 지표 그러면 이제 철강 몇 톤, 네. 시멘트 몇 톤 이렇게 이제 물량으로 계획, 목표를 그쵸, 정하는 네. 거고 액상은 이제 액체가 아니고 네. 금액 돈. 그건 돈 액수. 금액으로 네. 표현된 네, 그런 지표.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지표를 줄이고 액상 지표를 늘렸다는 것은 화폐 경제 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산되는 어떤 지표를 더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액상 지표는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지, 그걸 철강을 할지, 시멘트를 할지, 무슨 뭐 그냥 기업이 알아서 정해라. 액수만 채워라 하는 거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의 여지를 넓혀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물량 지표는 반드시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적 부분으로 자원을 보내기 위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액상 지표는 자원을 비전략적 부분으로 보내도 되니까 돈만 벌어라. 아. 금액만 맞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계획적인 시장 생산의 비중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계획적인 시장 생산의 비중을 높였다라는 것은 국가의 전략적 부분인 군수 산업으로의 자원 동원을 줄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원 동원의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액상지표가 그러니까 뭘 하든 뭘 생산하든 돈 되는 걸 해라. 돈만 제대로 벌어라. 뭐 이런 뜻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네. 활동이죠, 사실. 아 근데 북한에 네. 뭐 시장이 있기는 해요. 시장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가 네. 계획 경제를 이데올로기화해서 음. 마치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산물이고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와서 사회주의를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 황당한 생각이고 그리고 유프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계획 경제는 그렇게 치장했지 사실은 군수산업 동원을 위한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표방된 전통적 사회주의 내에서도 항상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레닌도 그랬듯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장도 있고 비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장도 있는데 사실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 생길 때 스탈린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농업을 집단화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갖고는 생산량이 떨어지고 뭐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농민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결국 농민의 자유경쟁의 폭을 항상 허용해주고 자유경쟁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뭐 텃밭도 허용하고 그래서 그럼 텃밭에서 생산된 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농민의 자유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건 이제 합법적으로 보장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북한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시장이 좀 축소되기도 하고 넓혀주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건 사적으로 생산되는 개인 텃밭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은 항상 존재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그 1984년에 네.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가 현지 시찰을 하면서요 내린 지시에 의해서 출발한 건데요. 8.3 인민 소비품이라는 거 한 것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조직된 간의 작업반에서 계획 외적인 부산물, 네. 폐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한 모든 생활 필수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위원장이죠.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네. 각지의 공장 기업소 내에 간의 작업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부산물, 폐산물을 이용해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알뜰하게 재활용해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그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각 지역에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직매장은 종래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는데 이제 국영 상점이 있고 직매장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재를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의 이야기죠. 1984년의 이야기니까요. 이 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업소가 있는데 기업소도 이게 기업소에 이제 배당을 하고 자원을 기업소마다 주고 뭘 생산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소 간에도 서로 자재를 교환하는 시장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경제는 사실은 뭐 모든 기업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획을 딱 만들어서 자재를 딱딱 배분하고 맞는 거에 따라서 딱딱 생산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런 체제가 언젠간 오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4차 산업이 숙성을 해서 이 어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품의 유통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계획 경제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 안 되죠. 공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북한은 이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에 따라서 전체 기업의 이제 투입 산출을 중앙 계획 당국이 사전에 정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소 간의 자재의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업 간에는 서로 이제 남는 건 팔고 모자란 건 사오고 이런 식의 시장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제 합법적인 시장이 사실상 존재한 것이다. 또는 사실상의 시장이 사실 존재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합법적인 시장, 이른바 암 시장도 계속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농민 시장이 존재하니까 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 수가 있는 거고 네. 공장에서 살짝 훔쳐와서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디나. 시장 능력이 존재하니까 암 시장은 그것에 중복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7.1 조치를 북한 당국이 실시하고 난 뒤에 여러 방면에서 시장을 합법화, 양성화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가 종합시장의 개설입니다. 아까 농민시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텃밭, 네네. 이제 부업밭 이런 데서 생산된 것을 유통시키는 음. 그 농민 시장을 2003년 3월에 농민을 떼버리고 네.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 물자도 이제까지는 농토산물만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거든요. 네. 그런데 공업 제품으로까지도 확대한 거죠. 그럼 공업 제품도 돌아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기업도 여기 와서 물건을 자체적으로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농민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아까 액상 지표를 네네. 맞추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팔산 인민 소비품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어. 액상 지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음. 사실상은 자재를 네. 계획에 다 안 쓰고 그러니까. 부자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재를 자재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83 인민 소비품 생산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부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당성이 약하다고 이렇게 금지를 시켜왔는데 예. 그것을 허락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7일 조치 이후에 기업들은 계획 외에서 생산하는 83 인민품 소비품 생산을 되게 많이 늘렸대요. 그래서 액상 지표를 달성하는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공장마다 83 노동자가 따로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3 인민 소비품 참여운동은 이제 국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 계획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활동인데 7일 조치로 이후에 이제 크게 확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찬이쌤이 기업소 간의 물자 거래도 존재했다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7일 조치 이후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이제부터 만들어라 해서 이걸 합법화 시켰어요. 이제 물자 교류 시장에 사회주의가 어디 있고 자본주의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지금 이제 정치 이념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강당 같은 데서 네. 자기 공장에 나오는 그걸 설명회를 하고 어.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마케팅 같은 그런 것도. 근데 예전에는 그걸 암암리에 해왔는데 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물류 교류 시장 해서 뭐라고 이제 품평회 비슷하게 이렇게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기업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그 광고도 하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계획 외 생산물을 폭넓게 용인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이제 양성화 합법화했습니다. 그 조치에 힘입어서 북한에서는 시장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쭉 하늘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시장이 너무 확산되면 아까 약간 언급했는데 계획에 있던 걸 빼와서 시장으로 돌리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시장화가 너무 확산되는 데에는 속도 조절은 물론 하죠. 그 저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그 각종 기업소들이 기업소는 좀 이상해 기업인들 기업소라고 해요. 국영상점을 임대해서 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서 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평양에 이제 제1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기업들이 이 백화점의 일부를 임대하는 거야. 그럼 롯데백화점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롯데백화점도 지네들이 땅 사놓고 거기다 지어놓고 맞아요. 지네들 임대해서 쓰라고 입점하는 하는 그런 거죠. 기업들이 그럼 거기가 이제 자기 판매대를 차려서 음. 예.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기업소들이 그래서 종합시장이나 83 인민소비품 직매장 외에도 이렇게 판매 영업점도 이렇게 차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좀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백화점은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그 액상 지표를 채우는 거죠. 예. 거의 자본주의 기업하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소들은 물량으로 할당된 계획 지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후리하게 후리하게. 농민 시장뿐만 아니라 네. 자기 직매장 심지어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또 평가를 또 받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자재 조달도 계획에 의해서 할당되는 것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또 시장 거래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우리나라랑 뭐가 달라요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렇죠. 무역까지 할 수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학자들이 기업 이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 왔거든요. 네. 그 문헌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이윤을 아주 불온시했어요. 어. 그러니까 몇 가지 읽어볼게요. 네. 사회주의적 생산의 효과성 기준을 이윤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1992년 어느 논문. 이윤 본위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될 수 없게 한다. 1996년 자본주의적 방법은 이윤 지표를 만능 지표로 삼아서 현물 지표를 이윤 지표에 종속시킨다. 네. 1998년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리주의로 나가는 데서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나가야 한다. 이는 1999년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는 질적 지표, 화폐 지표의 계획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2002년.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왜 그걸 2000년 와서야 이렇게 중요한 우리 걸 입장에서 좀 깨달았을까? 이상하죠. 네, 예전에 그걸 왜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몰랐다기보다는 네. 예전에는 전략 부분의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현물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했고 음. 최근에 와서는 전략적 동원의 필요성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줄이기로 했으니까 경제의 효율성을 따질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 나라들이 네네. 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쭉 하고 있는데 북한이 사실 몰라서 그걸 못했던 건 아니고 체제 보장이라든가 상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니까 계속 군사 부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2002년도에 7일 조치했다 그랬잖아요. 16년 전인데 네. 7일 조치 이후에 기업의 계획 수행 평가 지표로서 네. 번 수입 지표라는 게 또 사용됐어요. 번수입 지표요? 번. 뭐 화상 뭐 이런 거. 번 수입 영어는 지표. 아닐 거고. 번. 네. 번이 한자가 아니고요. 네.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 벌어들인 번. 아, 번. 네, 번. 네, 번 수입이 뭐냐? 기업이 총 판매한 수입에서 네. 생산 원가를 딱 뺀 거야. 그러니까 생산 원가를 딱 빼면 뭐가 남아요? 이윤하고 임금만 남죠. 그러니까 결국 이윤과 임금의 합계를 번 수입 지표 이렇게 하는데 번. 결국 번 수입 지표로서 기업 경영을 판단하는 것은 이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여라. 이걸 사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물량 지표가 액상 지표보다 더 중요했잖아요. 네, 네. 화폐 이윤 내봤자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당성이 여기다 의심스러워. 먹고, 여기다 요것만 먹고. 먹고 말이야. 요거 안 그쵸. 먹고 괜히 이거 오시면 이상한 대로 배속 안 되려면 그렇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이윤 목표를 괜히 달성한다 해도 물량 지표 달성하지 못하면 전략적 부분, 즉 군사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지 않고 번 수입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본 모양이 변화하고 있다. 물론 뭐 기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처럼 이제 화폐 지표가 중요해지면 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량 지표가 중요한 시절에는 제품의 질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할당된 물량만 채우면 모두 다 구매해 주거든요. 계획 생산을 했으니까 계획 구매를 해준단 그렇죠. 말이죠. 다 수매를 해주죠. 그러니까 판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로 예전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던 게 못 100톤을 주문했더니 100톤짜리 못을 한 개 만들어 왔더라. 아 설마 설마. 진짜요? 아이 설마. 그래서 못 1000개를 주문했더니 네. 작은 못 1000개만 만들어 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100톤짜리 못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바로 뭔가 그냥 하면 얘기하는 거겠죠. 판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을 위한 생산을 통해서 화폐 지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네. 시장에서 팔릴 물건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경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과 경쟁의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북한 기업이 거의 자본주의처럼 움직인다는 얘기 뭐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략적 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기업은 네. 일정 정도의 물량 지표 달성의 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시장 지향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조치가 지금 이제 액상 지표를 높이는 조치가 네. 1978년 이후 중국이 실시한 개혁 조치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중국도 국유 기업의 물량 지표를 점진적으로 낮췄어요. 네. 그리고 시장 생산을 늘리면서 시장 생산을 늘리는 정도에 맞춰서 가격을 자유화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개혁을 점진적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이 당시에 물량 지표를 죽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제가 아주 자주 주장하는 건데 저는 아주 친숙합니다. 예.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한 이후에 네. 중국 공산당이 3차 대전 불가피론을 버렸어요.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 이전에는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에 군수부문으로 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1979년에 수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3차 대전 불가피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제 자원을 민수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중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네. 중국은 개혁과 함께 미국과 수교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개방으로 했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지만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경제 체제의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차이가 있죠. 근데 개혁은 사실상 미리 시작을 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안 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여전한데도 내부적으로는 경제 개혁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 말씀이신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화 이런 것들은 왜 자원 동원을 줄이는 걸 의미한다. 그 니콜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시기에도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그렇죠. 막 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군사력 강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원 동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 네. 중요한 지적이고요. 네. 북한이 2000년대 들어서 군사력 강화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우선 한 가지 설명드려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네.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와 국방 경제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관리는 경제 이제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내각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산업 부분별 행정부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부서에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네네.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군수산업만은 내각 산하가 아니라 노동당 네. 군수공업부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별개네요. 별개로 네. 제2경제위원회가 군수산업 관련 기업체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꾸리고 있거든요. 그걸 당 밑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네. 당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계획 지표가 있고 액상 지표 있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었는데요. 네. 계획 지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2경제위원회에 공급하기 위한 자재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 관련 기업에서는 기존의 계획 시스템이 네. 상대적으로는 엄격히 돌아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최근 신문 보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제 네, 네. 신문 보도가 있던데 90년대에는 거의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때 뭐 고난의 행군도 있고 그랬었죠. 네, 네, 네. 힘들었었죠. 2000년대 이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1% 성장을 했다. 성장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던 7일 조치 이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이제 단절이 되었는데도 2016년에는 3.9%까지 성장하고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핵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대로 이런 경제 성장률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런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북한 경제가 계획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시장에 힘입어서 그런 대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핵 개발이 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군인들은 경제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군인들은 경제 개발에 돌리고 네. 핵은 죽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핵에 집중해 왔는데 그게 오히려 비용적으로 더 싸게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민간 부분으로 돌렸는데도 핵 개발에는 상대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요, 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개혁은 농업 개혁이 출발이었잖아요. 네네. 뭐 집단 농장 농사 해체하고 해체하고, 예, 사실상 이제 개인 농을 허용한 게 개혁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집단 농장이 아직도 있기는 하죠. 유지가 되긴 하죠. 그렇죠. 지금 집단 농장이 해체됐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우리가 큰 뉴스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네. 포전 담당제를 실험하고 있거든요. 포전 담당제. 포전? 예. 포전이요? 예, 현재 약 농지의 40%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의 가정농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포전이 뭐예요? 그게 근데? 포전이 뭔가 하면은 말부터.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나눠진 경작용 논밭을 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이전에 네. 1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된 분조가 공동으로 이 포전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이 있었지만 집단 농장은 한 리거든요. 우리 면 밑에 있는 리. 엄청 크죠. 근데 그게 다 공동 노동을 했던 건 아니고 네. 분조한테 맡겼어요. 포전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분조끼리 경쟁도 시키고. 근데 분조의 구성이 네. 10명에서 25명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다섯 가족이나 뭐 네, 일곱 그렇죠. 가족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조를 2인에서 5인 단위로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식구가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식구가 하는 하면은 거죠. 이제 네. 식구가 하는 거죠. 네. 그것을 포존 담당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사실상 가족농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음흠.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음. 이제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제도도 2002년 7.1 조치 이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사라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서 1912년 6월 28일에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거든요. 그 담화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 정도에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네. 중국과 같은 가정용농으로 이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전 담당자에서는 농산물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정확히 사실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보통 전통적인 사회주의 때 농업 개혁을 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네. 일단 농산물이 생산되잖아요. 네. 국가에 일단 낼 건 내. 국가 납부목 세금을 내고 남는 액수 있잖아. 남는 거. 남는 거를 국가하고 농민이 분파해야 하는 거죠. 7대3, 네. 6대4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 그럼 그런 뭐 식이겠죠. 포전 담당자가 효과는 있을까요?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음.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TV 선전을 통해서 보면 포전 담당제 실시 이후에 소확량이 30-40%씩 증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실시해야 될 텐데 다 실시하지 않는 것 보면은 분명한 성과는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체제의 안정성을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자기들 생각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 다른 보고로는 뭐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북한이 식량 자급을 하려면 550에서 네. 600만 톤 정도의 곡물 생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포전 담당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에 곡물 생산량이 556만 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 정도에 거의 다다른 거죠. 턱걸이 한 거죠. 턱걸이에. 물론 전국 기준인데 2014년에는 이제 가뭄하고 홍수가 들어갔고 네. 약간 좀 줄어들었다 그러고 15년은 다시 이제 14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는데 어쨌건 간에 포전 담당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네. 지난 15년간 네. 평균 곡물 생산량이 350에서 400만 톤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부족했던 거죠. 만성적 부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약간씩 굶었는데 포전 담당제 이후에는 자급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되니까 이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런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그러면 포전 담당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되잖아요. 포전 담당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집단 농장을 해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념적인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집단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체제를 이렇게 꾸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념적인 주저스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 통제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민 통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거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회주의에서 농업은 집단 농장이다라고 하는 게 오랜 체제의 이념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포전 담당제가 네. 실시를 이렇게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또 우리식 집단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집단 농장을 해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식을 붙여갖고. 우리식.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북한도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과 같은 개혁을 사실상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는 2002년에 발표된 7.1 조치.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은 7.1 조치로 기업들이 주어진 물량 지표를 달성한 후에는 또 이제 시장에 생산품을 파는 것도 허용하고 또 종합시장과 같은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화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 기업은 시장 판매를 통한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이게 그 액상 지표, 액상지표. 네네. 그리고 시장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농업 부분에서도 포전 담당제를 도입해서 중국식 가족농으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북한이 경제 자원을 군수 부문으로 돌리는 경제 동원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던
의도는 확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유프로님의 생각이신 거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핵폐기 과정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이게 뒤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리버서블하다. 우리 또 연구소에서 긍정과 낙관의 축을 담당하고 계신 게 또 유프로님이시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굉장히, 편이 강하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 낙관적으로 봤을 때 북미 간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플루토늄을 통해서 생산한 게 얼마고 네. 그건 몇 개는 핵폭탄으로 만들었고 몇 개는 뭐 그냥 가지고 있고 이게 딱 조사가 돼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핵 사찰 일정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IAEA이지 않습니까? 네. 가 참가해야 될 거고요. 네. 그 핵 사찰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그리고 이제 또 그 농축 우라늄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부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숨기고 있는 핵무기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런 걸 하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네. 이 핵금전 과정과 맞물려서 유엔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로드맵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 달 일인 거죠. 이제 결국 이제 단계적 폐기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원래 이게 못 믿는 상대방은 네.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 새끼가 저거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한 발 우리만 이렇게 딱 패 바꿨다가 한 발 딱 하고 또 한 발 또 오고 좋아.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신뢰도를 자꾸 높여 나가는 거죠. 한 발 더 하고 한 발 더 하고 이게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핵수출 다 하고 핵미사일 다 제거하고 다 검증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그치,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다 끝날 때까지 미국이 아무것도 북한한테 주지 않고 봉쇄를 계속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봉쇄를 차차차 풀고 아까 얘기했지만 평화협정 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어느 순간마다 해놓고 북한은 거기에 맞는 핵사찰과 핵폐기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찬희 쌤이 말씀하신 게 네. 바로 북한이 말하는 원칙이거든요. 단계적 동시 행동 이건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보수파들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단계적입니다. 한꺼번에 싹을 이제 해야 된다.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네. 그런데 이제 제 그렇게 생각에는 못하죠. 제 생각에는 이게 다 확인되는 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 다 끝날 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안 해제도 완화시켜 줄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이제 지난번에 핵 시험장 폭파처럼 미사일 실험장 뭐 또 곧 폭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걸 폐기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실천을 하면 제재도 사실상 단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핵실험장 그 풍계리죠? 네네. 풍계리가 폭파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미사일 ICBM 이거 하는 미사일 네네. 시험장도 폐기하고 폭파하고 그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럼 미국도 단계적으로 쪽쪽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정말. 올 가을에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까지 방문하고 왔는데 핵이 완전 폐기 안 됐으니까 일단 교류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거죠. 현실이다라는 없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이 하고 있는 뭐 오이사 조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있는데 그게 있고 유엔의 제재가 있고요. 미국의 제재가 있는데 미국의 제재에도 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제재가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그 핵 검정 과정의 일정에 맞춰서 해제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렇게 좀 장벽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2년 차인데 네. 미국은 이제 4년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2년 12월쯤에 하는데 이제 또 한대요. 당연히 이제 전직 대통령 나오죠. 나오는데 물론 공화당에서 공천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한은 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통치하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좀 서둘러야 되는 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느긋하게 하다가 2년 훅 넘겨봐 버리면 그다음 또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고 한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좀 느긋하게만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게 곤란한 아니냐. 것도 이런 약간 생각이 속도를 좀 내야 있고. 되는 네.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네. 걸어볼 때 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음. 순조롭게 악수나 잘할까? 뭐 사고 돌발적인 갑자기 무슨 행동들을 미끄러진다든가 갑자기 네. 뭐 여러 가지. 네.
회담장 박차고 나오고. 굉장히 야구 VMR 투어 보는 것처럼 봤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못 봤어요 직접. 긴장감 있게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친구도 보스턴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밖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없대요. 요즘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에는 네. 북한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이제까지 약속을 어기고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분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또 자기들 던져놓은 말이 있으니까요. 그죠? 와 오늘은 이렇다 98에 쉬지도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야기를 쭉 네네, 풀어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북한 얘기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밀접하게 네.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재밌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변화와 그리고 한반도에 찾아올 평화 그건 굉장히 평화 또 중요하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